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계속해서 제3주제로 바이러스 프리 shipping을 위한 예방 표준 대응 체계 강화 방안에 대해 동아대학교 손현진 교수님과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최진호 교수님의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손현진 교수님.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아대학교 예방의학교실의 손현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코로나19를 초점으로 해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관리를 하면 좋은지 이런 거에 대해서 검토를 했고요. 시간 한 12분 정도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요거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왜 코로나19가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신종 감염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코로나19가 이렇게 크게 문제가 되고 전 세계적인 팬데믹을 일으키고 있는가. 한 두 가지의 코로나19가 가진 특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는 거기 중간 이제 X축은 여기서 이 그래프에서 X축은 굉장히 전파가 빨리 된다라는 의미이고 Y축은 굉장히 치명률이 높다. 이제 걸리면 사망할 확률이 높다라는 건데 이거는 서로 반비례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감염병들이 굉장히 빨리 퍼지고 전파력이 높으면 치명률이 굉장히 낮거나 또는 치명률이 굉장히 높은 감염병들은 또 전파력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겪었던 메르스나 사스 같은 경우에는 전파력은 치명률은 굉장히 높았지만 전파력이 낮았기 때문에 관리가 가능했었던 부분이 있고 우리가 이제 코로나19를 스페인 독감이랑 비교를 많이 하는데 스페인 독감이랑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적정한 위치에서 전파도 굉장히 빠르면서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정도의 수준의 치명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2% 정도 얘기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스페인 독감보다 코로나19가 더 관리가 어려운 거는 스페인 독감보다 전파력은 훨씬 더 높고 치명률도 스페인 독감에 버금가는 정도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많은 곳에서 들으셨겠지만 지구상에서 완전히 말끔하게 없어지기는 굉장히 어려운 감염병이고 앞으로 계속 우리가 이걸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감염병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주십시오. 그리고 또 다른 특성으로는 이 그래프는 이제 바이러스를 다른 사람한테 전파를 언제 시키냐라는 문제인데 이게 초기에는 우리가 기억하시겠지만 증상이 있고 나서 그 이후부터 전파가 가능할 거라고 예상하고 관리를 해왔지만 그 이후에 밝혀진 특성으로는 이 사람이 증상이 있기 전에 또는 심지어 증상이 완전히 무증상인 사람들도 있고 증상이 생기기 전에 이미 많은 전파를 일으킨다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생기기 전에는 본인도 알 수 없고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전파력이 굉장히 높아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특성이 코로나19가 굉장히 관리하기가 어렵고 어떠한 관리 수단을 들이대더라도 구멍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는 특성을 가지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십시오. 그래서 감염병에서 우리 왜 계속 감염 재생산수 이거 얘기하는데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의 환자가 2명에서 3명 정도의 환자를 만든다. 근데 그렇게 만드는데 한 4일 정도 걸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의 환자가 있고 4일이 지나면 2명의 새로운 환자가 생기고 또 4일이 지나면 4명이 된다. 이렇게 되고 40일이면 1000명이 넘는 환자가 새로 발생하게 되는데 사실 이게 배 같은 굉장히 특수한 환경 안에서는 이게 감염 재생산수가 2가 아니라 4에서 7 정도까지 우리 신천지 기억하실 텐데 그 경우에는 이 감염체 한 사람의 환자가 7명의 환자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배 안에서는 그 안에 몇 명의 선원이 타고 있든 간에 한 열흘 정도면 한 명의 환자, 그 안에 한 명만 환자가 있어도 전체가 다 감염되는데 열흘이면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 감염 재생산수를 낮추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수단들로 이 감염병을 관리하게 되는데 뭐 접촉당 감염될 확률을 줄이거나
시간당 접촉할 수 있는 횟수를 줄이거나 아니면 환자들이 빨리 격리를 해서 전파할 수 있는 기간을 줄이거나 이런 것들로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백신이 없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수단들이고, 백신이 있다라고 하면 50% 정도를 백신 접종을 시키면 감염 재생산수는 절반으로 뚝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백신이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다. 그래서 초기에 우리가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할 때 백신이 개발되고 어느 정도 충분한 사람들이 이 백신을 접종할 때까지 시간을 좀 벌고 그때까지 잘 버티는 게 이거를 관리하는 수단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백신이 없을 때 할 수 있는 일들이고, 백신이 생기면 백신을 최대한 많이 접종하는 게 가장 1번 이제 우리의 그 관리 수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뭐 마스크를 쓰고 뭐 환경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5명 이상 모이지 말라고 하고 그다음에 격리하고 또 검역하고 이런 것들이 간접적인 이제 수단에 해당이 되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예방할 수 있는 수단인 백신. 그다음에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환자를 빨리 찾아내는 거죠. 사실 사회적 거리두기나 이런 것들은 누가 환자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모두가 환자라고 가정하고 가는 것들인데, 환자가 누군지 가려낼 수 있으면 사실 그 사람만 격리시키면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의 관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제일 효과가 좋으냐? 그럼 백신 접종이 제일 효과가 좋고, 두 번째로는 환자를 빨리 가려내는 거. 그리고 나머지 방법들은 다 간접적인 방법입니다. 네, 다음 주십시오. 그래서 이게 2020년 7월에 이 전효 교수님께서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이 자료를 봤는데, 여기에 이제 2020년 7월에 나온 거,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이제 오래된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단이 별로 없을 때인데, 이때는 백신이 나오기도 전이고 지금 뭐 신속 검사 키트나 이런 수단들도 충분히 있기 전인 상태였죠.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뭐 유증상자 승선 금지, 그렇지만 증상이 모두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도 구멍이 성긴 이제 그물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마스크 착용 의무화 같은 경우 이것도 24시간 낄 수 있지 않습니다. 먹을 때는 빼야 되고, 그리고 이제 식사, 뭐 소독, 수시 환기, 건강관리, 발열 체크, 모든 사람이 또 다 열이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간접적인 수단, 그리고 고통이 많이 수반되는 수단이고, 우리가 쓸 수 있는 무기가 없을 때 쓸 수 있는 이제 수단들입니다. 다음 주십시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우리가 그 코로나19 예방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굉장히 많은 수단들은 다 구멍이 있는 이제 스위스 치즈 같은 것들을, 하나의 수단이 완전하게 이 감염을 차단할 수 없고 굉장히 성긴 그물을 여러 겹을 쳐가지고 전파를 예방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 가장 구멍이 적은 것,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는 건 백신이고, 두 번째는 환자를 빨리 가려내서 격리하는 것,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고통은 굉장히 크고 굉장히 구멍이 많은 수단들에 이제 해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방역 수칙들 같은 경우에는 구멍이 굉장히 많고 하다라는 이제 특성들이 있습니다. 다음 주십시오. 그래서 저도 이제 감천항 그 코로나19 집단 발병 때 역학조사에도 참여했고 해봤는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일반적인 상황들이랑 굉장히 다르고, 굉장히 많은 이해 당사자들이 여기에 관여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 관여되어 있는 게 아니고 상대국도 있고, 또 이게 우리나라 영해안에 있느냐, 공해상에 있느냐, 이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리고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배 안에서 지켜야 되는 여러 가지 간접적인 수단들을 다 지킨다고 가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거의 뭐 우리가 가족보다 더 밀접한 접촉을 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족의 경우에는 낮에는 접촉을 안 하고 그래도 밤에만 접촉을 하는데, 이건 24시간 공동생활을 하기 때문에 뭐 한 명의 환자가 있다라고 하면 거의 모두가 다 감염이 돼 있다라고 보는 게 이제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일반적인 간접적인 수단들을 이제 준수하는 것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배안에서는 그게 효과도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증상이 생겨도 빨리 이제 바로 검사를 하거나 이제 치료로 연계하는 것들이 조금 어려운 부분들,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다음 주십시오. 그래서 앞으로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엘리미네이션이라고 하면 이 지구상에서 거의 이 코로나19를 거의 사라지게 만드는 것, 퇴치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도 조금 어려워 보이고, 그다음에 변이 바이러스 문제라던가, 그다음에 우리가 백신 접종을 하기는 하지만 그 효과가 평생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백신을 반복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우리 계절 인플루엔자 맞는 것처럼 접종을 계속 해야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선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건강하고 젊은 사람이긴 하지만 제일 마지막 그 다트를 보시면 증상은 좀 경미하게 앓고 지나갈 수 있지만 장기적인 후유증이 많이 남을 수 있다. 젊은 사람의 경우에도. 지금 우리가 코로나19가 이제 발생한 지 이제 겨우 1년 반 정도 되어 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어떤 후유증을 남기고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직까지 모르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라고 걸려도 괜찮다라고 안심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장기적으로 시야를 넓혀서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정도를 제언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가진 수단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처음에는 아예 입국을 금지시켰죠. 네, 많은 나라들이 아예 입국을 금지시키고 문을 다 걸어 닫았습니다. 대만은 완전히 다 걸어 닫았죠. 네, 그거밖에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점점 수단이 우리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수단들을 빨리빨리 이렇게 도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검역이나 검사에 있어서도 우리가 지금은 우리 코로나19 검사 이렇게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의료인이 꼭 채취를 해야 되고 꼭 PCR이라는 특수한 검사를 반드시 하도록 지금은 되어 있는데,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도 신성학원 검사 키트가 이제 시판이 되기 시작했고 많은 곳에서 이것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선원이나 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숨기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좀 누군가의 감독하에 스스로 채취해서 이 전 과정을 누군가 감독하는 시스템 안에서 이런 것들을 조금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신속 항원 검사를 얘기할 때마다 꼭 따라오는 얘기가 환자를 놓칠 수 있다. 민감도가 낮아서 실제 감염됐는데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집단 생활을 하는 경우에 10명 중에 한 3명이 걸려 있는데 3명을 다 놓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신속 항원 검사의 적용 대상으로 1번으로 저는 적용할 수 있는 게 이 그룹 배 안에서 장기간 집단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집단, 그리고 의료인이 채취해서 PCR이라는 특수한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 이럴 때는 조금 집단적으로 검사를 시키고 약간 반복적으로 한 일주일에 한 번씩 검사를 시킨다거나 해서 그런 낮은 민감도를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런 검사를 시행을 한다고 하면 양성이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프로토콜도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그 원격 의료나 이런 것들도 양성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이런 데에 대한 상담도 가능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확진자가 나오면 이제 격리할 수 있는 공간,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경우에 환자가 굉장히 적어서 자가치료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생활치료센터 정도에서 환자 발생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막을 수 있었는데, 환자 굉장히 많이 발생한 곳에서는 자가치료도 집에서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필수적인 것들은 산소포화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기계가 있어야 되고, 산소 공급만 해줘도 생명을 잃지 않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산소 공급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응급처치가 가능하다. 그런 게 이제 갖춰져야 이런 게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백신 접종인데요. 저는 사실
백신 접종의 우선순위에 좀 이 항만과 관련된 부분이 거의 반영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굉장히 아쉬운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뭐 어쨌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뭐 가을이 되기 전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기회가 한 번씩은 다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우선순위에서는 지금 배제가 되었지만 어쨌든 빨리 접종을 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접종을 해야 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계속 생길 겁니다. 한 번 접종으로 끝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제 백신 접종을 했다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지,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백신 접종 증명서 우리나라에서도 발급하지만 각국에서 굉장히 다양한 종류로 발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좀 표준화해서 어디까지 그거를 다른 나라의 예방접종 증명서를 어디까지 우리가 인정을 해줄 수 있을지, 굉장히 가짜 증명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네, 그래서 조금 그런 걸 좀 표준화하려는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백신 접종을 했는지에 대한 이력을 관리하는 그런 것들이 조금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 교수님, 최진호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뭐 발표하기 전에 이 파일 공유하는 내용을 제가 파일을 좀 올려도 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애니메이션이나 그런 것들이 기존 파일을 사용하다 보니까 그게 그럴 수 조금 있죠. 제가 동의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했어요. 자, 안녕하십니까. 화면 잘 보이시는지요? 예, 잘 보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렇게 처음 참여하고 발표의 기회를 가지게 돼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 예, 참 새롭습니다. 저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응급처치 교육을 수행하고 있으며, 예전에 그 선박의료 지도에 전신이 되고 있는 32샵에서의 이제 보건직으로 근무하면서 운영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과 그 응급처치 교육을 이제 시행함에 있어서 이런 경험들이 이제 항해 중인 선박에 코로나 방역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다음 제가 넘기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항해 중에 코로나19 관련해서 응급 대응 지원 방안과 그에 따른 관리 체계와 인증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저희가 그 교육을 하다 보면은 그 선원인 교육생분들께서는 전체적으로 선박이 제일 안전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지금에 있어서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해외 사례나 국내 사례를 비춰볼 때 전체적으로 입항지에서의 전파 확산을 통해서 또 감염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때 저희 나라에서는 선박에 그 지원해주는 방안은 대부분 예방적인 차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손소독제와 마스크 정도, 그리고 개인위생을 철저하시도록 지침을 전달하는 그 정도였고, 정부에서는 해운 항만업계에 이제 지원을 치중하는 분야가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코로나가 확산이 됐을 때, 확진이 됐을 때 방역은 정말 지침의 정도의 수준에 머물고요.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첫 번째 단계는 뭐 1단계, 2단계, 3단계를 나눠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선주협회에서 제작을 하고 여러 가지 업데이트하고 이제 배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제적 대응과 감염 시에 이제 선원과 선박의 보호, 그리고 상황이 장기화됐을 때 상황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말씀을 그 지도를 지침을 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염 예방을 최대했지만 결국엔 감염 시에 이 감염 의심자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특히 의학적인 지식과 함께 의료 물품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나 첫 번째 그림에 보신 것처럼 개인 보호 방어구가 PPE가 수량이 충분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일회용 형식으로 아니면 뭐 일일마다 갈아주는 형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지원이 되지 않는다면은 실질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약품에 있어서는 기존의 선제 의료함에 관한 그 공고 사항으로 있어서 선박에서 약품을 갖추고 있긴 하지만 그 외에 이 코로나 확진에 의한 치료를 할 수 있는 약품들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또한 환자를 감시할 수 있는 감시장치, 뭐 화면에 보신 것처럼 환자 모니터링 장치 자체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어떤 부분은 자동 심장 충격기로 대처할 수 있다 하지만은 그거의 수준은 더 뛰어넘어야 되는 지원 방안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요 격리실로 사용하는 공간들은 결국에는 그 선원분께서 사용하던 손실로 쓸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요 그림을 잠시 보시기 바랍니다. 요 위쪽에 환풍기 공기가 이제 나오는 부분인데 제가 저희 연수원의 동료분들 회계사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이 공조기 자체는 바람을 불어주는 공간이긴 하지만 다른 선실과의 연결된 부분을 하나의 공조 기계로 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확산의 위험이 감염의 위험이 있지 않을까라고 했을 때 100% 막아줄 수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선박에서 확진에 중에서 의심되는 환자를 어떻게 격리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는 가이드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번에 기관장님께서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했기 때문에 더 이상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상황이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아까 송 교수님께서 얘기하셨지만은 첫 번째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코로나 백신 접종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적인 공감과 이해가 많이 필요합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물론 그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우선 접종의 대상에서 제외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선 접종의 대상을 지정하되 대신 모든 선원분들이 한꺼번에 맞기보다는 순서 일정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접종한다 그러면은 국민적인 이해도 공감도도 좀 높아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선박에서의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ICS에서는 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발표를 했지만 그건 아주 기본적인 상황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메디컬 케어 가이드 같은 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한 이 확진 환자에서 증상에 따라서 대증적인 치료를 할 수 있겠지만은 그 외에 호흡기계 부분들에 대해서는 약품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고 그리고 환자를 감시할 수 있는 감시장치 또한 그 감시장치에 대한 기록을 판독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또 대형적으로 지침을 줄 수 있는 의료 상담 서비스가 연계가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강조되고 있는 사항은 감염 의심자나 또는 동료 선원들의 정신 건강 관리가 조금 더 강화되어야 한다 얘기합니다.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보신 것처럼 제시를 해야 되는데 이때는 저희가 선박에서 볼 수 있는 지침서인 메디컬 가이드 90이나 연수원에서 교육하고 있는 의료 관리자 교재의 수준으로 너무 어렵지 않도록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제작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추가 의약품이나 기구에 있어서는 특히나 환자 감시 장치 그리고 이 바이탈 사인을 생명징후 특히 혈압, 맥박, 호흡 체온을 측정할 수 있긴 하지만은 기계적으로 주기적으로 상황에 따른 아주 빠른 형식으로 신속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됩니다. 이때 이런 내용들을 의료 지도하시는 곳은 지금 아까 앞에서 발표하신 것처럼 부산대학병원과 소방청에서 지금 동시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뒤에 나오겠지만 조금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ICS 지침에서 주고 있는 의료 장비나 약품에 있어서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실제로 다 선박은 구비하고 있고 조금 더 오버돼서 구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의료 상담 서비스에서는 현재 소방청에서 시행하고 있고 부산대학병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각자의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이 부분은 정말 너무 잘한다라고 할 만큼의 잘하고 계신데 제가 볼 때는 정부 투자에 정부 예산에 대해서 중복 투자라기보다는 장점만 빼와서 이것을 같이 일원화하는 게 맞지 않을 것인가. 거기다 추가를 할 수 있는 것들은 선박에서 코로나 의심자가 발생했을 때는 관련 업무까지 추가하게 되면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신건강관리 프로그램은 지금 정신건강 실태조사에도 나왔지만은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어려울 때 도움 줄 수 있는 사람은 가족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선원의 근무 환경에 있어서는 선원의 가족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신건강관리가 많이 필요합니다. 이때는 승선 중에도 필요하지만은 승선을 마치게 된 하선 시에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관리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3단계를 봤고요. 첫 번째 단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백신을 접종을 하고 거기에서 관리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백신 여건들 등에 대해서 좀 관리할 수 있는 내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얘기하셨지만은 자가검사 키트가 지금 현재 나오고 시판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선박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되, 물론 이것은 확진이냐 아니냐의 구분보다는 적어도 어느 정도 감시의 강도를 높일 수 있느냐 약화시킬 수 있느냐 그 정도의 수준으로 본다 하더라도 충분히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하고 우선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각 항구에서 코로나 포트 관련해서 이제 제한할 수 있는 구역들에서 저희가 사전에 갈 수 있는 전자검역에 대해서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PCR 테스트에 대한 매트릭스인데요. 요거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선박에서 할 수 있는 내용들, 그다음에 나중에 의심되는 환자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매트릭스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저희도 우리 배에 맞게끔 추가적으로 그 안에서 시행할 수 있는 방법들이 강구될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2단계입니다. 이 처음에 확진이 의심되는 사람이 발생하게 되면은 기존에 있는 것처럼 지침에 따라 대응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요. 대신 여기서는 저희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지원 제도가 꼭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통합형 선내 감염 의심자 관리 지침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기존의 지침보다 메디컬적인 부분이 강조가 될 부분들입니다. 특히나 PCR 관리나 그다음에 PPE 운영과 생체 징후를 측정할 수 있는 이 장치들을 관리할 수 있는 지침들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선과 승선 교대의 관리입니다. 이 부분들은 입항하게 되는 그 인근 국가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며 예전에 작년에 나왔었지만은 중동 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 해군 함정이 지금 나가 있기 때문에 셀링스 형식으로 방역 지원할 수 있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해봤습니다. 자, 근데 저희가 승선 교대 선원께서 해외로 나가서 현지에서 교대한다 그러게 되면은 실시간으로 그 지역의 위험 정보를 계속 통보를 해주면서 해야 될 필요성을 가집니다. 대신 이번에 개인 정보 보호의 필요성을 좀 가질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인증 방안입니다. 인증 방안은 세 가지 부분을 했습니다. 인적 방역과 시설 방역, 방역 지원 시스템에 대해서 이런 세 가지 분야에서 많은 관리를 잘한다 하게 되면 결국에는 시클린의 인증을 해주시는 방법들을 저희가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앞에서 교수님께서 얘기했지만은 치즈 이런 얘기하셨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결국에는 방역 지침 준수만으로 가능할 수 있겠지만은 그 외에 저희가 더 추가적으로 해주시는 방법들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지자체에서는 지금 인증 방안을 클린존이라는 것을 시행하고 있어서 이렇게 마크를 붙여줍니다. 그러면 저희 선박에서도 인적 방역과 시설 방역 그리고 방역 관리 시스템에 대한 것을 하게 되면 정부나 관리 감독 기관에서 인증서를 발행해서 하는 방식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 시설 방역과 인적 방역 그리고 방역 지원 시스템이 우수 관련하다 그러면은 해수부 정도에서 이런 형식으로 마크는 제가 만들어 봤지만은 이런 형식으로 하게 되면은 외국에서도 인증을 통할 수 있도록 저번에 카톡에도 올라왔었는데 그런 형식으로 하시게 되면은 저희 나라 선박이 정말 우수한 방역에 대한 관리나 인증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발표하면서 제가 이제 고민한 부분들이 앞으로 추가적으로 연구가 필요하다 생각 들었습니다. 특히 관리 지침의 제작과 그다음에 인권 침해 방지 수준에 있어서의 그 교대 승선자의 관리가 필요하며 그다음에 선내 의료 관리자의 교육의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많은 고민을 가졌습니다. 예,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공유 좀 꺼주시고요.